갤럭시 탭 S7 FE에 대한 관심이 꽤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스펙을 보았을 때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여러 종류의 태블릿을 써본 사용자로서 갤럭시 탭 S7 FE를 메인으로 사용해본 후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태블릿을 주로 쓰는 용도는 업무용과 간단한 웹서핑용입니다. 영상 편집과 같은 작업은 맥북 프로로 하고 있어요. 이럴 용도로 쓰다 보니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쓸 때와 별 체감적인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탭 S7 FE를 쓰면서 마음에 들었던 점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애당초 굳이 스마트폰을 두고 태블릿을 쓰는 이유가 디스플레이 크기 때문이죠. 11인치는 휴대하기도 편하고 문서를 띄워서 들고 읽기에도 좋은 크기지만 자리를 잡고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대화면이 더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12.4인치는 소형 노트북과도 비슷한 크기이기 때문에 문서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10 비율의 갤럭시 탭은 가로로 쓸 때 2분할 화면이 정말 유용합니다. 한쪽에 문서를 띄워놓고 다른 쪽에서 타이핑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노트북에서 쓰는 것보다 직관적이고 편했어요. 그리고 화면의 해상도도 2560x1600 WQXGA의 고해상도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트북 해상도인 FHD 6920x1080보다 훨씬 더 쨍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놓고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에 16:9 이상의 와이드 화면 영상을 볼 때는 죽는 화면 공간이 없어서 쾌적했습니다. 아이패드는 위아래로 죽는 화면이 많아서 가로로 놓고 영상을 볼 때는 좀 아쉬웠습니다. 2020년 갤럭시 탭 S7 플러스 전용으로 출시된 키보드 북커버의 무게는 505g으로 갤럭시 탭 본체와 결합하면 1kg가 넘는 무게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번에 FE와 함께 새로 출시된 슬림 키보드 북커버는 무게가 345g으로 엄청나게 가벼워졌습니다. 가격도 22만원에서 17.6만원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물론 트랙패드와 키보드 백라이트는 사라졌지만 사실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쓸 때에도 이 부분은 잘 사용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트랙패드는 반응도 좀 느리고 굼뜬 느낌이라서 손으로 바로 화면을 터치하는 게 마음이 편했고 키보드 백라이트도 밤에 쓰는 게 아니라면 배터리만 먹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었죠.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의 경우 악명 높은 매직 키보드와 결합을 하면 전체 무게가 1.2kg에 육박하게 되는데요. 갤럭시 탭 S7 FE와 슬림 키보드 북커버의 조합은 화면이 더 큰 12.4인치임에도 불구하고 합친 무게가 608/345g 더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추가로 휴대해야 하는 S펜의 무게도 애플 펜슬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풀 세팅을 들고 다닐 때보다 상당히 무게 부담이 많이 줄어든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 아마 이 AP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냅드래곤 750G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도 중급기인 A52에 들어가는 성능으로 7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기기에는 다소 부족한 스펙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갤럭시 S9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며 아이패드류와 성능으로는 아득한 차이가 나버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주로 사용하는 필기나 웹서핑 용도에 한해서는 부족함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 상황에서 프리징 현상 없이 매끄럽게 사용이 가능했어요. 제가 게임을 많이 즐기지는 않지만 캐주얼한 게임들은 별 문제없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원시는 워낙 고사양이다 보니까 기본 세팅이 저사양으로 세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패드는 맥북의 세컨드 스크린으로 쓸 수 있는 사이드킥 기능이 있죠. 삼성은 이에 대응해 MS와 협업해서 윈도우 PC의 세컨드 스크린으로 쓰는 기능을 갤럭시 탭 시리즈에 탑재했습니다. 같은 와이파이 안에 있으면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기존 PC를 확장해 보조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4인치의 대화면이다 보니까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었어요. 다만 VPN을 쓰는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갤럭시 탭 S7 FE는 상당히 괜찮은 기기이면 맞습니다만 같은 사이즈이면서 플래그십급의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 비해서 빠진 스펙도 꽤 많은데요. 일단 갤럭시 탭 S7 시리즈의 핵심 스펙이었던 120Hz 고주사율이 빠졌다는 점이 제일 큽니다. 그러다 보니 S펜의 반응 속도도 그만큼 느리게 보인다는 단점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색 표현에서도 단점이 있는데요. 색역을 바꾸는 옵션이 사라졌어요. 보통 자연스러운 화면, 선명한 화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FE는 선명한 화면 옵션에 고정이 되어 있고 따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스피커도 4채널에서 2채널로 바뀌었는데 이게 영상 전용 머신으로도 쓸 수 있는 대화면 디바이스의 특성상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체 인증 기능도 지문 인식 기능은 빠졌습니다. 온스크린 지문 인식이 사라져서 전면 카메라 인증만 가능한데 이게 페이스 아이디처럼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가 없이 단순히 이미지로만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문 인식에 비해서 보안성은 상당히 낮은 방식입니다. 또한 S펜에 장착되던 블루투스 기능도 빠져서 먼 거리에서 펜의 버튼을 눌러서 리모컨으로 쓰거나 에어 액션으로 조정하는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북을 보면서 펜으로 넘기는 게 참 좋았는데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탭 S7 FE를 쓰면서 만족스러웠던 점과 갤럭시 탭 S7 플러스 대비 빠진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담으로 처음에 S7 FE 모델이 개발될 때의 네이밍은 탭 S7 플러스 라이트였다고 합니다. 출시도 탭 S7 플러스 라이트의 이름을 달고 나왔으면 더 명확하게 포지셔닝도 되고 욕도 덜 먹었을 텐데요. FE라는 이름을 보고 고사양의 가성비를 기대하던 팬들을 실망시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갤럭시 탭 S7 FE가 믿는 구석이 있다면 12.4인치의 대화면입니다. 태블릿 시장은 거의 10에서 11인치대가 대부분인데 이보다 더 큰 대형 사이즈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와 갤럭시 탭 S7 플러스 외에는 사실 중급형이나 보급형 제품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된 중급형의 FE도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E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먼저 12.4인치의 대화면이 자신한테 필요한지를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은 조금만 돈을 보태면 화면은 11인치로 좀 작지만 휴대성이 더 좋고 고성능인 갤럭시 탭 S7을 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2주일 동안 써본 제 생각에는 고성능은 필요 없지만 대화면을 쓰고 싶은 분, 단순히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공부용, 사무용으로만 쓰는 정도라면은 갤럭시 탭 S7 FE 모델도 실사용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의 스펙이나 프로세서의 성능에 민감한 분이라면은 사용하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저가형의 기분을 감수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7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태블릿을 쓰면서 감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작업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클 거예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은 이왕이면 고사양의 갤럭시 탭 S7 플러스 와이파이 모델을 20만원 정도만 더 추가해서 중고로 싸게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차라리 더 오랫동안 쾌적하게 쓰시면서 더 많은 용도로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은 S7 FE 모델은 저처럼 이미 고사양의 태블릿에 대한 동경도 없고 정말 간단하게 사무나 학습 기능으로만 쓰는 사용이라면은 정말 딱 필요한 스펙들로만 구성된 최적의 태블릿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출시 가격이 다소 비싸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약 판매 때처럼 20% 정도로 할인이 들어가는 경우에만 구매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9월에 와이파이 버전이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AP 성능이 기존 750G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778G가 탑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미국 사이트에 올라온 와이파이 모델의 스펙시트에 공개된 내용이며 사실이라면 스냅드래곤 750의 성능이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텐데요. 이 점 참고하셔서 LTE 버전이 필요 없는 분들은 좀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